제가 먼저 폭행을 당해서 때렸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역시 똑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이 때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조계 15년차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시비가 걸려서 제가 먼저 맞았을 때 제가 때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 도망을 가거나 즉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먼저 맞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 번 맞았다 하더라도 한 대라도 같이 때리는 순간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싸움으로 보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한다면 악용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을 때 상대방의 약을 올리는 거죠. 먼저 쳐봐 한 다음에 한 대 맞고 나서 오케이 이제 너 죽었어 이러고 나서 상대방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런 식의 악용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이 됩니다. 10번 맞고 내가 몇 대 때렸다면 나도 싸움이 되기 때문에 나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그 처벌은 아무리 가벼운 벌금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전과는 2년 지나면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벌금 전과도 일명 호적의 빨간 줄이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전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전과라 하더라도 때로는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해외로 출국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을 때 폭행을 먼저 당했는데 과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법보다는 주먹이 더 앞서는 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잘 보고 평소에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신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보다 바람직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때린 건데 그럼 정당방위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맞고 때렸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싸움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면 악용돼서 오히려 폭행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실제로 제가 본 사건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특이 체질로 인해서 두개골이 유난히 얇다 이런 경우에는 단 한 대만 맞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빙판길이 있는 겨울의 경우에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다면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법은 형법 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서 폭행을 한 경우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는데 가서 또 폭행을 한 경우 싸움이 중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폭행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명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 해서 정당방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질로 나오는데 내가 과도를 들고 찔렀다 이런 경우는 결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성적인 판단 하에 행동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쌍방 폭행 사건에서 가급적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폭행 현장에서의 두려움과 위기감을 과연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경찰, 검사, 판사가 제대로 이걸 알 수 있을까? 교과서에서 정당방위는 싸움이라고 하니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싸움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가급적 넓게 인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에서 정당방위의 인정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다만 근래에 우리 사회는 일명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수사기관에서도 일정한 지침 하에 가급적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전 손톱깎이 칼을 들고 있으면 정당방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에는 무난히 해당이 돼서 최소침해의 원칙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고 이미 때렸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몇 가지 조언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거를 제대로 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믿을 것이 못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싸움은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더 빨리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자세하게 모두 적으시고, 모두 적으라는 말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별하지 말고 나에게 불리한 것도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가급적 여러 장 찍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피해 부위를 찍어 놓은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가급적 근접한 시일 내에 찍어야 내가 본 피해가 그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즉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진단서 발급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일단 진단서는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역시 사진 찍어두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아놔야 그 진단서가 폭행 피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가급적 의사 선생님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서 진단서에 피해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소송으로 갈 경우에 진단서가 있으면 내가 본 피해가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없다면 그보다 가벼운 폭행죄로 의율돼서 내가 더 큰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내가 더 무겁게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이는 폭행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간혹 112 신고와 별개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모두 범죄 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거지만, 고소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까지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112 신고는 경우에 따라 경찰이 정식 수사로 나아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나의 피해를 보다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 112 신고와 별도로 고소장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단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대부분 죄명이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데, 폭행죄는 일명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은 폭행죄, 한 명은 상해죄인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폭행죄로 의율된 사람은 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처벌할 수 있고, 물론 검사님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해주기도 하지만 선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한다면 상해죄로 의율된 사람만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꼼꼼한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폭행을 세게 한 게 아니어서 나의 행위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를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이고 없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떻게 다툴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은 생각보다 한쪽의 잘못만, 즉 100% 한쪽만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애초에 시비 걸리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쌍방 폭행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